아버님, 이 쌀독은 오늘 안에 모두 비우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쌀가게 뒤쪽 곳간에 있던 사람들의 손이 모두 멈추었지요. 막 포구에서 들여온 쌀이었습니다. 흉년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던 때였고, 한덕수의 집안에는 그 쌀이 마지막 미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 연화가 그 쌀독을 모두 비우겠다고 한 것이지요.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곁으로 가더니 식은 제 속에서 시커멓게 탄 장작 몇 토막을 골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묻은 검은 나무 토막이 쌀독 앞에 놓이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먹을 쌀을 퍼내겠다는 것도 모자라 그 쌀독에 탄 장작까지 넣으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먹을 쌀을 더럽히려는 게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흉년 앞두고 귀한 쌀을 퍼낸 며느리, 먹을 쌀독에 탄 장작을 묻은 며느리, 그 검은 나무 토막이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장마가 지나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연화가 한덕수의 집에 들어온 것은 그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한덕수의 집은 포구 근처에서 쌀을 받아 팔던 작은 쌀 가게였습니다. 앞쪽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고 뒤쪽에는 쌀가마와 큰 쌀독을 두는 곳간이 있었지요.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포구에서 쌀가마들이 들어왔고 장날이면 고을 사람들은 쌀을 받아 갈 자루를 들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한덕수는 쌀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쌀은 장사 미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집안 형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큰 상인들이 포구로 들어오는 쌀 장사를 틀어주면서 작은 쌀 가게들은 점점 밀려났고 한덕수의 집에도 빚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뒤쪽 곳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곳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숨통이었고 고을 사람들의 믿음이었지요. 연화는 시집 온 첫날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밥상 앞에 서는 말을 아껴도 곳간 문이 열릴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연화의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포구 창고에서 쌀가마를 나르고 곳간을 손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벼슬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쌀 냄새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좋은 쌀 냄새와 눅눅한 쌀 냄새를 구별했고 벌레가 들기 전에 답답한 기운도 짚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쌀독을 열면 가장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독 안쪽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바닥에 묵은 쌀가루가 남아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쌀을 지키려면 쌀만 봐서는 안 된다. 쌀이 담긴 자리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곳간 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는 평생 쌀을 만진 사람이었고 연화는 아직 그 집 살림도 다 익히지 못한 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연화는 말 대신 눈으로 살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곳간 문턱을 보았고 물을 길어 오다가 쌀독 주변의 공기를 맡았습니다. 아직 장마가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곳간 안쪽에 아주 약한 눅눅한 냄새가 고이기 시작했지요. 남들은 맡지 못할 만큼 희미한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쌀이 상하는 일은 늘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니까요. 그 무렵 포구의 쌀가마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덕수는 있는 돈을 끌어모아 쌀을 들였지요. 봄비가 짧았고 논마다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아직 흉년이라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이번에 들인 쌀만 잘 팔면 집안 빚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쌀가마들이 곳간으로 들어오던 날, 그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이 스쳤지요. 하지만 연화는 웃지 못했습니다. 쌀을 새로 들이는 날일수록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쌀이 아니라 쌀독이었습니다. 묵은 쌀가루가 남아있고 습한 기운이 고인 독에 새쌀을 부으면 겉으로는 가득 차 보여도 속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냄새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눅눅한 가루였습니다. 그 뒤에야 벌레가 보였습니다. 벌레가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지요. 연화가 쌀독을 비우기 시작한 것은 그 쌀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바쁘지 않은 때를 골라 연화는 곳간 앞에 넓은 집자리를 폈습니다. 막돌이 쌀가마를 옮기다 말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큰 쌀독부터 도와주게. 막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쌀을 퍼낼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쌀독 안의 쌀을 조금씩 퍼냈습니다. 쌀알이 넓은 집자리 위에 고르게 펼쳐졌지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부엌문 앞에서 멈추어 섰고 장부를 보던 한덕수도 곳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쌀독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헝겊으로 독 안쪽을 닦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을 깊이 넣어 바닥을 훑자 회색빛이 섞인 묵은 쌀가루가 조금씩 묻어났습니다. 가루에서는 약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막돌의 얼굴이 단번에 찡그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쌀독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흉년을 앞두고 귀한 쌀을 모두 집자리 위에 퍼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본 이웃집 여인이 장터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한덕순의 새 며느리가 쌀독을 엎었다더라. 흉년이 온다는데 쌀을 집자리 위에 퍼 놓았다더라. 먹을 쌀을 어찌 저리 함부로 다루느냐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쌀가게가 더 기울 모양이라고. 쌀독을 비운다더니 장사도 비울 셈이냐고.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말보다 쌀독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연화는 쌀독 바닥에 묵은 가루를 긁어냈습니다. 독 안쪽을 마른 헝겊으로 여러 번 닦았지요. 그리고 독을 마당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여 두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이 독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왜 독을 세워두십니까? 연화는 잠시 독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안쪽 기운이 빠져야 하네. 막돌은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궁이 안에는 전날 밥을 짓고 남은 재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 재 속에 시커멓게 탄 장작 몇 토막이 묻혀 있었지요.
연화는 아무 장작이나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껍이 부스러지는 것은 밀어두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묻은 것도 버렸습니다. 손으로 두드렸을 때 속이 단단한 것만 골랐지요. 먹을 쌀을 담는 독에 아궁이에서 꺼낸 검은 장작을 넣으려는 듯 하자 한덕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것을 바로 쌀독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고 재를 털어낸 뒤 햇볕에 한참을 말렸습니다. 그 뒤에야 작은 천 조각을 펴 검은 나무 토막을 단단히 싸 두었습니다. 마늘 몇 쪽도 껍질째 따로 싸 두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연화는 마른 쌀독에 쌀을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조금씩 부었습니다. 중간중간 쌀을 손으로 고르게 흩어주었지요. 그리고 쌀독 한쪽에 천으로 싼 검은 나무 토막과 마늘을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막돌이 또 물었습니다. 마님, 쌀의 냄새가 배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에 섞는 것이 아니네. 한쪽에 가만히 두는 것이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한덕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말해도 며느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밥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덕수는 연화를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말을 아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쌀이 버텨야만 했습니다. 쌀독이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에도 힘이 생길 것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연화가 새벽에 곧간 문을 열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에는 곧간 안으로 들어서면 눅눅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지요. 쌀독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보니 쌀알이 전처럼 손바닥에 눅눅하게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쌀은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또 간의 묵은 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막돌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쌀을 퍼 담을 때마다 전보다 훨씬 가볍게 흩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쌀가게 앞에서 쌀 바가지를 털다가 한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예전보다 쌀이 덜 눅눅한 것 같습니다요. 한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혼자 곧간 문을 열고 쌀독을 살폈습니다. 쌀 한 줌을 손에 쥐어 비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바닥에 눅눅한 가루가 남았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쌀알은 마른 모래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한덕수는 쌀독 한쪽에 놓인 천 보자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나무 토막은 아무 말 없이 쌀 곁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그는 뚜껑을 다시 덮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선뜻 인정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무렵 고을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내내 굵은 비가 쏟아졌지요. 폭우의 나무 다리는 물기를 먹어 미끄러웠고 장터 바닥은 진흙으로 질척였습니다. 고을 집집마다 쌀독 뚜껑을 꼭꼭 닫아두었지만 습기는 문틈과 바닥을 타고 기어코 스며들었습니다. 아랫마을 김첨진의 쌀독에서 먼저 벌레가 나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레 몇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덥고 눅눅해지자 숨어있던 벌레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장터 끝 주막집 쌀에서도 눅눅한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쌀을 씻는데 물 위로 작은 벌레가 떠올랐다는 흉흉한 말까지 퍼졌지요. 고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흉년 걱정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남은 쌀마저 벌레가 먹는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덕수의 쌀가게에도 사람들이 찾아와 쌀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쌀이 담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쌀 냄새를 맡고 쌀알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 쌀독에는 벌레가 돈다는데 한덕순의 쌀은 아직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덕순의 며느리가 쌀독에 탄 장작을 넣었다더라. 그래서 벌레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한 냄새가 배어 벌레도 못 드는 것 아니냐. 아이들은 쌀가게 앞을 지나며 작게 웃었습니다. 탄 장작 며느리, 쌀독 며느리. 그 소리가 처마 밑까지 들어오던 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연화의 손을 잠시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쌀은 보이는 벌레보다 벌레가 좋아할 자리를 먼저 막아야 한다. 그 말이 없었다면 연화도 흔들렸을지 모를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깊어질수록 고을의 쌀벌레는 더 늘었습니다. 집집마다 쌀가루가 뭉쳤고 쌀자루 밑이 눅눅해졌습니다. 고을에서 제법 큰 쌀가게를 하던 박만길도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박만길은 한덕수의 가게를 오래전부터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한덕수의 집은 기울었다고 해도 단골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들이지 못해도 한덕순의 쌀은 믿고 샀습니다. 그 믿음이 박만길에게는 늘 거슬렸지요. 그는 값싼 쌀을 들여와 좋은 쌀처럼 속여 팔곤 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창고 아래쪽에는 눅눅한 쌀자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비가 길어지자 그의 창고에도 냄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만길의 일꾼이 급히 달려와 알렸습니다. 창고 아래쪽 쌀자루에서 벌레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길은 이를 갈았습니다. 다른 쌀가게들은 어떠냐?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뭐냐? 일꾼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덕순의 쌀은 아직 멀쩡하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만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한덕순의 곳간을 몰래 살피게 했습니다. 하루는 장터 골목에서 지켜보게 했고, 하루는 포구 쪽 담장 뒤에서 엿보게 했지요. 일꾼은 연화가 쌀독 한쪽에 천보자기 2개를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나무 토막과 마늘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아냈습니다. 쌀독을 비우는 일도, 묵은 가루를 털어내는 일도, 독 안으로 햇볕과 바람을 들이는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만길은 그것만으로 비법을 다 알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밤에 일꾼을 시켜 아궁이에서 굴러다니는 탄 장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늘도 몇 움큼 가져다 창고에 뿌리게 했지요. 하지만 그는 쌀독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젖은 바닥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탄 장작과 마늘만 쌀자루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벌레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 안에는 습기와 재 냄새, 마늘 냄새가 뒤섞여 더 역한 악취가 났습니다.
박만길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덕순의 며느리를 향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한덕순의 쌀에는 탄 장작 냄새가 난다더라. 그 다음에는 소문이 부풀려졌습니다. 그 쌀을 먹은 사람이 배가 아팠다더라. 며칠 뒤에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 장터를 덮었습니다. 한덕순의 며느리가 쌀독에 수상한 것을 넣어 고울 쌀을 통째로 더럽히고 있다더라.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쌀은 결코 장난으로 넘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먹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죽으로 끓여 먹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한덕수의 쌀가게 앞에 마을 사람 67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걱정과 의심이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집 쌀독에 탄 장작을 넣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한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연화가 앞치마를 벗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제가 넣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 사이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탄식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을 파는 집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때 박만길이 짐짓 걱정하는 척 나섰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이런 의심이 생겼다면 관아에서 가려야 하지 않겠소? 관아라는 말에 한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쌀 가게가 먹을 쌀을 더럽혔다는 말이 관아까지 가면 그 집 장사는 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덕수는 연화를 마루로 불렀습니다. 등잔불은 낮게 흔들리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비가 처마 끝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이 집 쌀을 망치고 있는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쌀독을 비운 것도 저이고 탄 장작을 넣은 것도 저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연화는 잠시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여드려야 믿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한덕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단단한 침묵이 더 무겁게 다가왔지요. 그날 밤, 한덕수는 다시 혼자 곳간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의 쌀알은 비 오는 밤에도 눅눅하게 뭉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 보자기 곁에 손을 가져갔다가 끝내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말로 포졸, 곧 관아에서 나온 사람 둘이 쌀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만길이 기어코 관아에 고발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먹을 쌀에 수상한 것을 넣어 속여 팔았다는 고발장이었지요. 포졸들은 곳간을 살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덕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덕수가 포졸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람 먹을 쌀을 해칠 아이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도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게 뱉어낸 말이었지요. 연화가 조용히 한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눈빛이
의심만으로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한덕순의 쌀독에서 쌀을 조금 퍼 담았습니다. 천보자기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크니 관아에서 직접 보겠다며 박만길의 가게에서도 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은 마루 위에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흰 보자기 3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한덕순의 쌀이었습니다. 하나는 박만길의 쌀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벌레가 생겼다고 가져온 주막집 쌀이었습니다. 박만길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쌀만큼은 아주 깨끗한 것을 골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요. 쌀독에 탄 장작을 넣은 며느리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방이 있는 것인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님은 먼저 한덕순의 쌀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포졸이 쌀을 한 줌 떠서 흰 보자기 위에 펼쳤습니다. 쌀알은 눅눅하게 뭉치지 않았고 손끝에서 보송보송하게 흩어졌습니다. 벌레도 보이지 않았고 심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막집 쌀을 펼쳤습니다. 쌀가루가 눅눅하게 뭉쳐 있었고 작은 벌레 몇 마리가 보자기 위를 기어 다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쯧쯧거리는 탄식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길의 쌀이 펼쳐졌습니다. 위쪽 쌀은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박만길은 그 모습을 보고 으스대며 어깨를 폈지요. 그때 연화가 가만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루 아래쪽 쌀도 보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만길의 얼굴이 클빛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포졸이 박만길의 쌀자루를 번쩍 들어 아래쪽 쌀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아래쪽 쌀은 위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눅눅하게 뭉친 가루가 섞여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벌레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역한 퀴퀴한 냄새도 진동했지요. 원님의 눈빛이 단번에 서늘해졌습니다. 연화는 한덕순의 쌀독에서 가져온 천보자기 2개를 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에는 검은 나무 토막이, 다른 하나에는 마늘 몇 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먼저 한덕순의 쌀을 한 줌 집어 흰 보자기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만길의 자루 아래쪽에서 나온 쌀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두 쌀은 한눈에 달랐습니다. 한쪽은 손끝에서 흩어졌고 다른 한쪽은 젖은 가루처럼 뭉쳤지요. 그제야 연화는 천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검은 나무 토막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탄 장작이라 부르던 것은 재를 털고 볕에 말린 수치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더러운 것을 쌀에 섞은 것이 아닙니다. 습기가 들지 않게 한쪽에 따로 둔 것입니다. 연화는 말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가루가 습기를 품고 벌레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새 쌀을 들이기 전독을 비우고 말린 까닭도 그 때문이라고 했지요. 마늘도 쌀에 섞은 것이 아니라 쌀독 안을 지키는 보탬으로 따로 둔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검은 나무 토막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흉하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달라 보이기 시작했지요. 원님은 포졸에게 박만길의 창고도 살피게 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포졸은
알렸습니다. 방만길의 창고 바닥은 축축했고 묵은 쌀가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쌀자루는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아랫부분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또 자루 사이에는 제가 묻은 탄 장작과 마늘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방만길을 노려보았습니다. 방만길이 따라한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탄 장작과 마늘만 무작정 던져 넣었을 뿐 정작 쌀을 상하게 하는 자리는 그대로 둔 것이지요. 순서를 몰랐고 까닭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창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덕순의 며느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방만길의 말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묵은 쌀과 눅눅한 쌀을 속여 팔았는지 분통을 터뜨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방만길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벌레 먹은 쌀가루와 젖은 창고 바닥이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쌀을 망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먹을 쌀에 더러운 탄 장작을 넣는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연화가 비운 것은 쌀독이 아니라 쌀을 망치던 묵은 기운이었습니다. 연화가 넣은 것은 더러운 장작이 아니라 쌀독을 지키는 검은 문지기였습니다. 원님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속인 죄도 크나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몰아세운 부끄러움도 작지 않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며느리의 지혜가 고을의 밥을 지킬 수 있겠구나. 원하는 자는 그 방법을 배우도록 하라. 그제야 관아 마당에 있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한때 연화를 비웃던 이들 가운데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한덕수는 곳간 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곳간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송한 흰 쌀이 담겨 있었고 한쪽에는 천으로 싼 검은 나무 토막과 마늘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그 앞에서 조용히 연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지요. 바로 곳간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는 그 집에서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는 오래 망설이다가 연화의 손 위에 그것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곳간은 네가 살피거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뒤 한덕수의 쌀가게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두어도 냄새가 덜하고 벌레가 적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한덕수는 밀린 빚의 일부를 무사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연화를 가장 크게 비웃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쌀가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쌀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 우리 집 쌀독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쌀독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쌀을 새로 들이면 먼저 쌀독부터 살폈습니다.
묵은 쌀가루를 털어내고 또 간을 바짝 말렸습니다. 그리고 재를 턴 검은 나무 토막과 마늘 몇 쪽을 천에 싸서 한쪽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쓸모없는 탄 장작이라 불렀습니다. 먹을 쌀을 더럽히는 흉한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한 해의 밥을 지키는 든든한 검은 문지기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한덕순의 쌀도 가네는 장마철에도 보송한 흰 쌀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작고 검은 나무 토막이 놓여 있었지요. 눈에 띄지도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을 살리는 지혜는 언제나 곱고 깨끗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아궁이 끝에 버려진 거무튀튀한 탄 장작 속에도 한 해의 밥을 지켜내려는 따뜻하고 귀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